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자라나는 씨앗에서 온 김효택 대표입니다. 좀 어색한데요. 뒤에서 맨날 듣다가 앞에 나와서 유니티로 이렇게 혼자 맵 타일 올리고 작업하던 때가 엊그저께 같은데 툴이 계속 좋아져가지고 저게 된단 말이야? 뭐 이러면서 막 빠져서 듣다 보니까 빨리 저 올라가라 그래가지고 정신없이 올라왔습니다. 뭐 제목이 너무 거창하게 붙어 있는데 인디 게임이 나아가야 할 길, 뭐 생존 방안에 대한 고민 이런데 저희가 아직 생존 방안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들어주시면 좋겠고, 제가 뭔가 엄청난 걸 이루어내서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는 건 아니니까 그런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사전 안내 이렇게 해가지고 말씀드렸는데요. 저희는 지금 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회사고, 처음에 지킬앤하이드 만들 때만 해도 5명이 만들었었고요. 지금 그래서 이 강연도 2명에서 한 10명 정도 되는 소규모 개발사들에게만 적용되는 얘기다, 이런 것들을 참고 삼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팀 이렇게 생겼어요. 특징이라면 여성분들이 좀 많고 또 20대가 많습니다. 평균 연령은 저 때문에 자꾸 높아지는 거고요. 저만 빼면 되게 젊은 팀이에요. 그래서 유저도 저희는 젊습니다. 그래서 유저들도 10대 후반에서 20대 중반까지 여성이 좀 비중이 높은 그런 비중을 보이고 있어서 저희가 유저층과 저희 팀원들 간의 관계가 비슷하게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뭐 아시겠지만,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고전 명작이라는 것을 가지고 게임을 만들고 있고요. 처음에 시작했던 고민은 고전 명작이라는 것이 뭐 영화나 뮤지컬 같이 다양하게 상업화되고 있는데 게임으로는 잘 안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게임으로 한번 만들어보자라는 데서 출발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매즘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게임을 만들고 있고요. 고전 명작이라는 게 100년 이상 읽혀오고 계속 뮤지컬로 영화로 만들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훌륭한 스토리를 갖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가져다 쓰고, 그리고 현대적으로 저희가 그걸 잘 해석을 해서 스토리 게임을 만들면 굉장히 재밌게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일 처음 시작했었습니다. 이게 2016년도인데요. 저 밑에 타일 바닥 막 저런 거 중에 상당수는 제가 깐 것도 있고요. 저 때문에 되게 힘들었었는데, 그 옐로브릭스라고 오즈의 마법사를 만들어서 2016년도에 유료 게임으로 출시했고 3,000원짜리 해서 지금까지 누적 판매량을 다 합쳐도 4,000개가 안 됩니다. 쉽게 말하면 망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스토리텔링의 실패 이렇게 했는데, 사실 처음에는 저게 왜 실패했는지도 잘 몰랐어요. 재미가 없어서 실패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제일 처음 실패했던 건 나중에 보면 결국은 스토리텔링이 재미없었다. 스토리 게임인데 스토리가 재미없으면 아무도 안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스토리텔링이 왜 실패했냐? 그러면 스토리를 제가 썼어요. 네, 전문 스토리텔러가 쓴 게 아니라 제가 써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패했고, 그 이후에 굉장히 이제 각고의 노력을 통해 더 발전해야 되겠다 해서 좋은 분도 모으시고 하면서 다음 시도가 이제 지킬앤하이드로 넘어가게 됐죠. 차이는 스토리텔링이었는데 그 중에 저희가 학습했던 내용은 감성 코드가 좀 분명한 스토리텔링이 중요하구나 하는 것들을 느꼈고요. 여기서 말하는 감성 코드라면 그냥 스토리가 재밌다라는 걸로는 설명이 안 되고, 슬픈 이야기든 즐거운 이야기든 우울한 이야기든 뭔가 허망한 얘기든 명확한 메시지가 있는 스토리텔링이어야 된다. 감성이 명확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옐로브릭스와 그 다음 이야기인 하트리스를 내면서 우리 유저들 중에 한 65% 정도, 다운로드 기준으로는 65% 정도가 여성이다라는 것도 알게 됐고, 18세에서 한 25세 정도의 유저들이 가장 많은 반응을 보인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타겟층을 이제 이해하고 나니까 좀 더 재미있게 게임을 그쪽에 맞춰서 쓸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일단 유료로 워낙 큰 실패를 해본 경험을 가지고 있어서, 이게 유료라서 다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그때 만들었던 게임이 아직 인지도도 없고 또 게임 자체도 재미없었던 상황에 유료로 도전하기는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저희가 지킬앤하이드를 냈는데, 여러분들 뭐 들어는 보셨겠지만 뭐 이렇게 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뭐 구글 인디페에서 탑3를 받고, 또 과분하게 또 뭐 대한민국 게임 대상, 그래서 인디 게임 상을 받았는데, 저 사진이 좀 말 많은 사진입니다. 제가 상을 주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자세히 보시면. 받으시는 분이 저 콘텐츠진흥원 부원장님이신데 어떻게 제가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당당하게. 네, 그래서 이렇게 과분한 상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초기에 이제 넥슨이라는 큰 회사에서 있었는데 그때는 게임을 만들던 사람은 아니었고요. 그때 굉장히 경영진으로부터 많이 들었던 얘기가 뭐 이런 얘기였어요. 그때 넥슨이 다작 시스템을 가지고 가던 때여서 게임 10개 중 하나 혹은 2개만 대박을 터뜨리면 우리 전체가 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뭐 이런 게 굉장히 그 당시 많이 나왔던 얘기들입니다. 근데 사실 이 말에는 여러 가지 가정들이 들어있는데요. 일단 10개 만들 수 있는 자본이 있어야 됩니다. 10개를 만들 만큼 버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중에 하나가 대박을 날 확률이 뭐 숫자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에서 또 저희 같은 인디게임사 뭐 2명에서 10명 정도 되는 이제 게임 하나 2개 만들어 본 회사가 한 번 대박을 쳤어요. 근데 그 대박이 한 100억 벌면 이제 한 몇 년을 버틸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애중간하게 벌면 그 다음 것 또 만들기가 쉽지가 않죠. 만들었는데 다시 한번 성공을 지난번처럼 한다는 보장은 더더욱이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참 고민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작년은 재작년 말씀드리는 건데 2017년도에만 게임 회사가 한 100개가 없어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저희의 어두운 면입니다. 게임 업계에.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 해에 나오는 게임들 살펴보면 뭐 1년에 한 15,000개, 2만 개 정도의 게임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하고 그 안에서 내가 눈에 드는 게임을 만든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고민들을 여기 계시는 분들이면 다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저는 원래 개발자 출신이 아니다 보니까 도대체 이걸 어떻게 봐야 되지? 하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게임 개발이 뭐지? 이렇게 하다가 전 2가지 축으로 좀 봤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좌측이 보물찾기? 콜럼버스가 미대륙을 발견하러 갈 때 엄청난 투자 자본을 얻어서 싣고 갔죠. 가서 발견을 했으니까 대박이 난 거고 발견을 하지 못했으면 아마 돌아오지 못했을 겁니다. 우측에 있는 얘기는 거래라는 관점인데요. 할머니의 마실이라고 써놓은 게 뭐냐면 할머니가 5일장이 서시면 주섬주섬 집안에서 뭐 거울도 하나 꺼내가시고 고쟁이 바지도 하나 꺼내가시고 뭐 이렇게 챙겨서 나가세요. 그 나가서 오실 때 보면 다 팔아갖고 오세요. 돈도 좀 용돈도 챙겨 오시고 재미를 보고 오시는 거죠. 이걸 거래라고 합니다. 2개의 차이가 뭐지? 이런 고민을 하게 됐고요. 보물찾기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실 만한 특징은 뭐 대박인 거죠. 저희가 가장 쉽게 생각하면 대박입니다. 큰 성공을 원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트렌드가 굉장히 중요하죠. 요즘 뭐가 제일 핫한가요? 그러면 뭐 배틀로얄 장르가 제일 핫하죠. 그러면 배틀로얄? 그러면 나는 뭐 수중에서 배틀로얄 할래, 난 중세시대에서 배틀로얄 할래, 우주에서 한번 배틀로얄 해볼래 하고 바꿔서 트렌드를 따라가면 돈이 되던 시대가 있으니까 트렌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그들과 다른 나만의 무언가를 하나 더해서 차별화, 내가 뭔가 더 비교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을 강조하면서 가게 되죠. 그리고 마케팅도 아무래도 UA가 더 중요하고 퍼포먼스 마케팅 위주로 흘러가게 됩니다. 이 방식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이 방식에는 굉장히 큰 돈이 많이 들어요. 그 작은 회사가 따라가기에는 조금 버거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주목한 방식은 오히려 거래 쪽에 가까운데요. 목표가 좀 다릅니다. 목표는 큰 뭐 몇백억, 몇천억의 매출을 바라고 대박을 치는 게 목표가 아니라 지속한다는 거죠. 제가 게임 업계에 있으면서 가장 이렇게 소규모 개발사를 하시는 분들의 상황을 잘 보면 큰 돈을 벌어서 내가 저택을 짓고 포르쉐를 타리라 하는 목표를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난 정말 게임 만드는 게 좋아. 그래서 계속 게임을 만들면서 평생 내 이 일을 10년, 20년, 30년 하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이게 사실 지속이라는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것을 계속 지속하려면 아까 할머니가 마실 나갈 때처럼 도대체 내가 뭘 들고 나가야 팔리는지를 알고 나가야 됩니다. 그죠? 전에 누구 할머니랑 얘기를 해봤더니 뭐 거울이 떨어졌는데 거울 하나 나오면 살 것 같아. 그랬더니 집에 굉장히 안 쓰는 거울인데 좋은 거울이 있으면 들고 나가는 거죠. 가치에 집중을 하게 되고 무엇을 원하는지를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앞선 세션에서 계속 다루었던 얘기는 만드는 사람 관점의 얘기예요. 우리가 뭘 만들지? 어떻게 팔지? 우리 관점에서 얘기하는데 사는 사람 입장에서 뭘 원하지? 라고 했을 때는 그것은 기능이 아니라 가치라는 걸 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쉬는 걸 원할 수도 있고 뭐 어떤 강렬한 전투에서의 승리를 원할 수도 있고 뭔가 어떤 가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계속 가지고 가다 보면 나라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가지는 우리만의 정체성 같은 게 좀 생깁니다. 이 회사 건 이래, 그래서 이 회사 게 좋아.
난 이 회사가 만드는 게임이 이래서 좋아 하는 것들이 생기고 그것이 우리만의 정체성이 되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단골 만들기 이런 관점이 훨씬 더 중요해진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 두 개 놓고 우리가 게임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의 정답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성향 차이죠.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계속 게임 회사를 만들고 싶고 또 저희가 다루고 있는 게임 장르가 약간 스토리, 어드벤처 이런 장르다 보니까 무게중심이 거래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게임 개발이라는 것을 이쪽으로 좀 많이 바라보고 있는 관점이고요. 하나 만들어서 몇백억을 버는 게임 큰 대박보다는 거래 관점에서 바라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박이 아닌 지속을 목표로 한다라는 게 과연 뭘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 제가 사업을 시작하고 게임을 만들고 출시하고 나서 이런 딜레마에 계속 빠졌었어요. 어떤 딜레마가 빠졌냐면 무엇을 시도해서 성과 곡선이 올라가요. 돈을 쓰거나 정부에서 지원 자금을 받거나 심지어는 구글에서 피처를 받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2개월, 3개월, 4개월이면 다시 떨어집니다. 정부 지원 사업으로 3천만 원 어떻게 어렵게 지원 사업을 받아서 마케팅을 태워요. 쭉 올라갑니다. 다운로드가 늘어요. 매출도 늡니다. 근데 그 돈이 떨어질 때쯤 되면 남아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하면 이걸 지속시킬 수 있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느낌이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어떤 면에서는 매출, 다운로드, 저도 어디 가면 지킬의 나이드 지금 누적 다운로드가 200만 다운로드 정도 되거든요. 구글 앱을 합쳐서. 근데 그 다운로드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우리 게임 좋아해주고 다음 거 언제 나와요 하는 그런 단골 고객의 수, 재방문율, 정말 게임을 즐겨서 하고 또 한 게임 또 하고 하는 거, 그리고 계속 남아서 저희 게임을 즐겨주는 유지율,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보니까 이건 단지 저희 스타일의 게임만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구글 콘솔에 가도 옛날에는 누적 다운로드라는 수치를 보여줬지만 지금은 활성화된 수치만 보여주잖아요. 그게 훨씬 중요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을 어떻게 정리했냐면 단골, 이게 제일 쉬운 단어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쓰는 건데요. 단골이 중요하다, 반복 구매해줄 유저가 필요하다. 그 단골의 크기가 결국 지속 가능성의 크기다. 내가 게임을 계속 만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건 우리 게임과 우리 회사를 좋아해주는 사람의 양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걸 해줄 수 있는 단골의 수가 회사 사이즈가 작으면 작을수록 작아요. 그래서 1000명만 저런 사람이 있어도 BEP를 넘는 회사가 있고요. 한 10,000명만 모으면 BEP가 되는 회사가 있을 거예요. 게임의 성격에 따라 다르고, 대략 공식을 써보면 단골 고객 수에다가 구매 주기라는 게 있을 거고, 어떤 게임은 게임 안에서 재구매가 일어날 거고, 저희 게임은 안에서보다는 또 다음 게임으로 넘어가야 되는 게임도 있거든요. 그래서 구매 주기, 얼마씩 사지 하는 구매액, 이런 정도가 그 구매 주기에 따른 어떤 총 비용을 넘어서는 상태까지 가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모든 비용은 최소화해야 된다. 직원들은 9,000원, 10,000원짜리 그 밥을 먹어도 이 대표는 가갖고 5,000원짜리 먹거나, 이런 이유가 저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일인 거죠. 이게 전체적인 세상의 흐름과도 맞닿아 있어서 보여드리는 건데, 이게 필립 코트러 교수가 얘기하는 마케팅 3.0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세상이 굉장히 많이 변했는데 마케팅 1.0 시대는 게임으로 비유하면, 이건 책에 보면 다 나온 내용이니까, 게임으로 비유하면 애플이 처음 아이폰이란 걸 내서 모바일에서 게임 시장이 처음 열렸을 때 세상에는 게임이 모바일에 별로 없었어요. 근데 가서 꽂으면 그냥 다 팔리던 시대였습니다. 봤더니 야 3매치가 없대 갖고 넣으면 그냥 애니팡이 되고 그러던 시대였거든요. 그게 마케팅 1.0이에요. 만들면 팔립니다. 없는 걸 만들면 팔려요. 세상에 없는 장르를 만들면. 근데 그게 1.0이 2.0으로 가면서 굉장히 많은 게임 회사들이 똑같은 걸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같은 장르에. 경쟁이 되죠, 서로. 이거보다 이게 더 재밌어, 이거보다 이게 더 이뻐, 이게 훨씬 더 타격감이 좋아, 이게 훨씬 더 돈을 요구하지 않아, 이러면서 경쟁이 되니까 차별화의 시대로 넘어온 게 마케팅 2.0 시대고요. 이때부터 광고라는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기 시작합니다. 광고를 해야 내게 노출이 되니까. 근데 이제 마케팅 3.0으로 간다 하고 이미 그 시대로 접어든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차이가 나는 거는 가치라는 걸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가치라는 건 그 회사만이, 그 게임 회사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독특함과 다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뭐 쉬운 말로 팬덤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쪽으로 점점 가게 되고 많은 기업들이 이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마켓 3.0 시대에는 가장 중요한 게 제품을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유저, 고객하고 대화하는 게 중요하다. 그들이 뭘 원하고 그들이 무슨 목소리를 내고 어떻게 내가 해주길 원하는지 생각해야 된다. 그 대화를 한다는 건 상품으로 대화하기니까 결국은 우리는 게임으로 얘기를 해야 되겠죠. 게임 안에서 끊임없이 유저와 대화를 나누고 유저와 하나 되기, 유저와 계속 대화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한 팀에 한 배를 타고 있다. 나의 물건을 사주는 사람이 아니라 같은 배를 타고 있다는 느낌으로 계속 대화를 이어나가고 결국 그 안에 전달되는 메시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대가 된 거죠. 이걸 굉장히 잘해서 성공한 케이스가 BTS예요. 이건 게임이랑 완전히 다른 얘기긴 한데 맥락상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BTS가 기존에 있던 보이그룹도 이런 보이그룹은 되게 많았어요. 잘생겼죠, 노래 잘하죠, 춤 잘 추죠. 이런 강점을 가진 더 멋진 애들로 꾸려진 보이그룹들은 많았는데 이들은 좀 다른 행동을 했습니다. 메시지를 주기 시작했고요. 그 메시지는 좀 달랐어요. Love yourself 이런 단어를 썼는데 실제 내용은 이런 거였어요. 너네도 힘들지, 나도 힘들어. 보이그룹으로 이런 그 음악계에 성공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이런 것들을 SNS를 통해서 공유하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저런 어려움, 저 사라질지도 모르는 그 두려움에 쌓여있는 저들의 소통을 받아주는 사람들이 생겼고 계속 지속적인 소통을 하면서 남들은 1년에서 2년 안에 보이그룹 걸그룹이 뜨지 않으면 그 기획은 망한 기획이야 라고 하던 그런 방식을 완전히 깨버리고 5년이 넘는 기간이 지나서야 겨우 뜬 하지만 엄청난 팬덤이 형성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일들을 이뤄내고 있죠.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메시지가 결국은 그 10대 그 유저들의 팬들의 마음을 울렸고 그 마음에 이 메시지가 전달돼서 팬들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BTS는 광고, UA, 퍼포먼스 마케팅 하지 않았거든요. 마켓 3.0 시대의 구조는 저는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품 그리고 그것을 감싸고 있는 공유 가치, 무엇이 정말 세상에서 중요한 거야 하는 거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요거를 방탄소년단에다 갖다 끼워 넣으면 BTS가 가지고 있는 거에다가 Love Yourself라는 메시지를 끼워 넣었죠. 그래서 나랑 공감하는 보이그룹이 있다는 거에 사람들이 열광하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아이폰을 쓰는데 오랫동안 애플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뭐지? 그러면 나만의 것, 최고의 것, 간지나는 것 이게 제가 생각한 가치예요. 애플이 저한테 알려준 건 아니고 요즘에 이게 무너져서 뭐 애플 이제 뭐 팀 쿠키 하면서는 좀 달라졌다 뭐 이러면서 스티브 잡스 시대가 아니야라는 얘기가 이 메시지가 흐려지기 시작했고 이 메시지가 달라지기 시작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게임은 여기 적용할 수 없을까? 저는 게임에도 같다고 생각하고요. 게임을 만들고 제작자로서의 만족감을 가지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 정말 내가 만들고 싶은 게임을 잘 만드는 것이 가장 기반이고 그 게임이 재밌는 게 가장 핵심이에요. 근데 여기서 한 발만 더 나가서 우리 게임은 내가 만드는 게임들은 이런 가치를 가졌으면 좋겠어 하는 것들을 메시지를 넣고 그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 유저들과 소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사례가 하나 있어서 가져왔는데 마이 오아시스라는 게임 있잖아요. 유명한 게임이죠. 네. 800만 다운로드 넘었던가요? 네. 근데 이 마이 오아시스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이런 게임류는 또 여러 게임들이 있잖아요. 근데 메시징을 분명하게 합니다. 버프 스튜디오에서 힐링이란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유저들하고 소통을 해요. 힐링. 근데 이 메시지를 다른 게임에서 똑같이 사용하고 있냐고 하면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제가 이런 마케팅 하는 거 보고 굉장히 이 대표님 배워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안예은 몸빛 이래가지고 이 인디 밴드와 함께 공연 콘서트 같은 걸 하시는데 키워드가 뭐예요? 힐링입니다. 쉼터예요. 쉼표고. 이러면서 사람들한테 뭐 어떤 메시지를 계속 전달하고 있습니까? 요즘 너무 힘든데 좀 쉬자. 경쟁 그만하고 좀 쉬자. 전투 그만하고 좀 쉬자. 그것을 게임 메시지에 담아냈거든요. 이 메시지가 사람들을 모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매즘이란 브랜드를 가지고 하는 은행 공유 가치가 뭐니? 그래서 좀 고민을 해봤어요.
뭐 이거 계속 변하고 있고 저희 팀원들하고 막 다 공감대가 있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제 생각에는 스토리 게임이니까 스토리를 통해서 경험하고 저희는 굉장히 다양한 시대를 스토리텔링을 하고 있으니까 또 배우고 런던 수첩이나 여러 가지 이런 지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주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그 안에서 게임을 하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이 성장했다라는 느낌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앞으로 계속 이어나가야지 하는 공유 가치들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매즘이란 브랜드를 가지고 처음에 시작했던 이유도 그런 메시지를 좀 통합된 정체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브랜딩이라는 걸 시도했고요. 브랜딩을 가지고 나서 저희는 뭐 하는 회사지? 라고 생각했을 때 게임을 만드는 회사긴 한데 이게 가장 중요한 본질이긴 한데 결국 우리 게임을 좋아하고 따라주는 그게 100명이 됐든 1000명이 됐든 10,000명이 됐든 그분들이 점점 자라나는 것을 계속 메시징을 통해서 게임을 통해서 보여주고 다시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마지막일 것 같은데요. 요약을 하면 인디게임의 생존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잘된 게임 하나를 만들어서 큰 성공을 이뤄내는 것도 그 다음에 또 무언가를 계속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또 다른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그게 공유 가치를 통한 단골의 확보입니다. 단골의 하면 이런 우리 게임, 내가 게임을 만들려고자 하는 이유, 또 내가 게임을 만들어서 주고자 하는 어떤 재미의 어떤 내용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확한 메시징을 잘 주고 그 메시징이 결국은 유저들에게 전달됐을 때 롱런할 수 있는 게임, 인디게임사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단골이 없으면 큰 성공을 하더라도 그 다음에 다시 그 성공을 하기 위해 스트레스 속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지만 단골을 작지만 확보하면 지속 가능한 경영이 이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걸 뭐 좀 잘리긴 했는데 여기가 팬덤이라는 단어로 제가 정의를 했는데요. 이 팬덤이 무슨 BTS의 팬덤처럼 수억 명이 가지는 팬덤이 아닐지라도 마치 할머니가 어디 마실 나가서 이렇게 내 거 맨날 사주는 사람들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팬덤을 조금씩 키워나간다면 이 게임이라는 일도 내가 재미있게 내가 게임도 만들면서 유저들과 소통하는 멋진 일들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까지 제 설명을 강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